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매년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건강보험료, 올해는 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보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네. 이거 어떠세요? 올해 달라지는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알아볼 텐데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보험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뭐니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존엄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정식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존엄사에 대한 찬반 여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식 심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지난달 28일에 존엄사를 원하는 63세 이명식 씨와 그를 간호해온 딸이 국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정식 심판을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씨는 척수염 환자인데요. 하반신이 마비된 후에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존엄사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해서 저를 비롯해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도 통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존엄사가 허용된 스위스에 갈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실행하진 못한 건데요. 지금 상태로는 스위스까지 이 씨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딸이 도와준다 하면은 이 딸은 우리 형법상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에 헌법 소원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호소해 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모두 각하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네, 그때만 해도 헌재가 본 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사건을 정식 심판을 회부하지 않고 각하를 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또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있게 되는 일인데요. 이 씨 측의 소송 대리인은 이 당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었더라도 그때도 의미 있었던 점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 심판에 올라갔다는 건 헌재가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사건이다, 그런 의미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고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게 헌재 결과가 통상 한 1, 2년 걸린다니까 네.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국내에서 대표적인 영업 판매직 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45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직원은 계속 줄어들고 대신에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소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원래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고는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죠. 29일 통계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중에 판매 종사자는 262만 1천여 명, 전년보다 6만여 명 줄어든 수치고요. 영업 판매직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판매 종사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45만 3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오프라인 업체를 두고 있는 전통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대형마트 3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하면 각각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대형 화장품 매장, 의류 매장 이런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규모를 좀 조절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 원에서 코로나 2년 차였던 2021년에 190조 원으로 급증을 했고요. 2022년에는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 5년여 만에 3배씩이나 뛴 건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지난해 1월에서 11월 거래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207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니까 트렌드에 맞게 대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또 실직자들이 대거 나오니까 네. 이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지난 2022년에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발생한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2살이던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쳤는데요. 이 아픔이 아직까지도 법정에서 가시지 않는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동등, 점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운전자 측은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급발진 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당시 경찰도 운전자 과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송치를 했었는데 형사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제조사 측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밟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30일인 오늘, 오늘입니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검증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서 이 쟁점이 되는 게 그거군요. 제동 등에 불이 들어왔느냐,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양쪽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 얘기나 기계적 얘기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정말 쉽게 정리를 하면 브레이크 밟았다, 안 밟았다, 그러네요. 네. 제동등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네. 이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켜지는데 이게 또 여기서 메인 제동등은 켜지고 보조 제동등은 꺼진 거예요. 일부는 켜지고 일부는 꺼지니까 여기서 네.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원고, 즉 운전자 측은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라는 주장이에요. 급발진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해서 모닝 차량과 추돌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 좌우에 메인 제동등은 들어오는데 보조 제동등은 이때도 점등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메인 제동등이 점등이 됐다는 건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게. 거잖아요. 근데 점등이 되지 않은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왜 국과수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뭐 이런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전에 이 국과수가 예를 든 건 차량 제동 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없다. 요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동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쪽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유발할 만한 결함이 없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잠정 결과를 국과수가 일전에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사 측은 국과수의 이런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고 충돌 관성에 의해 메인 제동등이 들어온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면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운전자가 풀 엑셀을 밟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영상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불이 들어오는 걸 본 것 같거든요. 뒤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원고 측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고 측은 애초에 사고 기록 장치가 문제 있었다라는 거를 구실로 삼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참 뭐 엑셀로 착각을 했어도 저 긴 시간 동안 저 힘으로 균일하게 풀 엑셀 상태가 가능했을지도 사실은 의문인데요. 마지막 충돌 전에 국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셔도 이 메인 제동 등의 점등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기록 장치 신뢰성이 보이시죠? 네. 사고 기록 장치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 또 국과수 분석 오류, 피고 측의 허위 주장을 지적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저 영상을요. 네. 네, 오늘 열리는 감정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이런 쟁점들을 두고 서로의 주장을 강화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이거 말고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사고를 낸 사람 네. 이쪽이 주장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은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이것도. 자, 마지막 이슈네요. 하나 더 전해 주시죠. 네, 최근에 서울 지하철 합정역 출입구 곳곳에 독수리 사진이 붙은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사진에 의문을 가진 한 A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사진의 정체에 대해서 갑론을박까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독수리 사진. 독수리 사진 거기다 왜 붙여놓은 거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어떤 이름 없는 제품 광고를 말을 하지 않은 광고일까?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 합정역 직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하철 역사 안에 비둘기들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든 더 위협을 줘서 쫓아볼까? 네. 이렇게 더 무서운 독수리를 데리고 온 거죠. 마치 허수아비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역에도 이렇게 비둘기가 들어오는 일들은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요. 지금 합정역 측은 비둘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놀라는 일을 방지하고자 1번, 2번, 4번 출구에 독수리 사진을 저렇게 붙여둔 상태입니다. 그 요즘 비둘기는 엘리베이터도 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이젠 지하철도 타려고 내려가나 봐요. 근데 독수리 사진이 비둘기 출입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엘리베이터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 비둘기라서 더 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일단 출입구가 너무 큰데 독수리 사진은 그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위협이 안 되고 비둘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류도 학습력이 있기 때문에 저기 계속 고정돼 있는 사진이니까 내가 피해 가면 되지라는 것쯤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안 움직이니까. 네. 그렇죠. 그건 고정돼 있으니까. 독수리 박제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겠네. 저 독수리는 허수아비야. 이렇게 비둘기들이 아는 알죠. 거죠.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를 하잖아. 그 합정역 그 직원들이 노력하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도 뭔가를 하잖아요. 이거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떡살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알죠. 건강이다. 아유, 네. 이겁니다. 건강 금쪽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 금쪽이를 위한 또 코너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죠. 닥터를 만나서 건강 고민도 해결해보고 또 제대로 된 해답까지 들어보는 닥터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상담소 닥터 상담소의 소장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닥터! 자, 벌써 6분의 건강금쪽이의 사연을 상담해 드렸고요. 드디어 오늘 7번째 건강금쪽이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속이 메스껍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그렇고 일어나도 그렇고 눈앞이 빙빙 도는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러다가 혹시 길에서 쓰러져 크게 다칠까 봐 걱정입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은 내섬과 외섬 요인, 스트레스, 피로,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건강금쪽이를 대신해서 오늘도 제가 상담하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 잠깐 전화가 왔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다고? 어지러워. 선생님, 너무 어지러워. 선생님, 어지러운데 사연 좀 읽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지러워. 선생님, 너무 어지럽다. 어지러워. 선생님, 우리 건강검정이는 어때요, 지금?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환자분은 어지럼증으로 보입니다. 어지럼증이요? 저도 너무 어지러운데 이거 혹시 병인가요? 선생님, 건강금쪽이의 증상이 어지럼증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는데 네. 어지럼증, 이거 질병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지러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증상을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현기증, 자세불안, 전실심 단계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러움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병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영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심리적인 원인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금쪽이처럼요,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네.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60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석증으로 오셨던 분인데 누울 때마다 너무 어지러워서 네. 잠을 못 주무시고 눕지를 못하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런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하면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나 또는 내과적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대체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귀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귀 안에 뇌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뇌이는 몸이 위치와 운동을 감지하도록 하는 구조들, 예를 들어 반고리관이나 구형낭, 소낭 등을 포함합니다. 어지러움은 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중추신경계의 문제입니다. 고령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문제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문제를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눈물로 들었어. 삐리리, 삐리리리리리리리. 오빠, 나 너무 어지러워. 이거 불치병이지? 나 죽는 거지, 오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오빠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 아니에요? 어지러움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검사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빠 나 그럼 살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아요. 어지러움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석정복술이라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바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네.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다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들도 각각의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하면 어지럼증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지러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30분 정도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칼슘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몸속 칼슘 수치가 낮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칼슘 섭취를 잘 해주시고 햇빛을 잘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 우리 또 말씀을 건강금쪽이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어 떼어냈는데 찾아보니까 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용종이 생겨 암에 걸리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 내부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대장 내부를 직접 살피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어디 계시죠? 선생님, 오! 선생님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감옥하시네. 말씀 안 하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금쪽이 네. 사연을 가져왔거든요. 네네. 빨리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금쪽이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용종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암이요? 진짜 암이 될 수 있습니까? 용종에 따라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건강검정이 살려내야 됩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선생님, 대장 용종이 그러면 암으로도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암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장 용종이란 네. 대장 점막의 일부가 돌출되어서 혹처럼 형성된 병변인데요. 그중에서 악성화할 수 있는 용종과 악성화되지 않는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성화할 수 있는 용종은 선종이 대표적이고 네. 악성화하지 않는 용종은 과형성 용종, 과오종, 염증성 용종 등이 있습니다. 잠깐만, 선생님. 네. 암이 되는 게 선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선종은 착한 용종이잖아요. 착할 선자 아닙니까? 착할선이 아니고 네. 샘선자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좋은 건지 알았더니 나쁜 네. 거네요. 선종이 악성화되게 되면 선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 용종의 증상이 또 따로 있습니까? 대장 용종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크기가 큰 용종은 혈관이 발달하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장벽을 맞게 되면서 장폐색 증상, 즉 복통과 변비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건강금쪽이처럼요, 이 대장 용종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많습니다. 대장 용종은 생각보다 흔하고요. 50대 남자 환자의 경우였는데 대변 굵기가 가늘어지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고 예. 아주 큰 용종이 있어서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절제한 것은 이제 조직 검사를 보냈는데 조직 검사 결과 고도 이연성 선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용종이 이게 암으로만 번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냐,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겁니까? 우선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요. 네. 1cm가 넘는 선종은 대장암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1cm가 넘는 용종은 매년 5%가량 악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악성화하지 않는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은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장 내시경으로는 정확한 조직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종이 관찰되면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기한이 있습니까? 큰 용종이 있고 다발성 용종이 있다 하면 매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네. 용종이 아예 없다 하면은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잠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대장암 검사를 할 때 대변으로 검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대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아니 음성이 나왔다니까요, 선생님.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 이름은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장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대변으로 나오는 숨어있는 피, 즉 자멸을 찾는 검사인데요. 용종일 경우에는 대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종이 커져서 암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작은 용종부터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장 용종이 있으면 내시경으로 해서 그냥 절제 탁 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절제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절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용종들은 점막에 약품을 주입해서 띄운 후에 절제하는 점막 절제술, 그리고 스네어라 하는 올가미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절제하는 용종 절제술로 제거하게 되고 작은 용종들은 겸자를 이용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대장암이 안 걸릴 수 있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암과 용종은 기본적으로 가족력과 나이가 중요한 질환으로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위험 요인들, 즉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시고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신다면 용종이 많이 커지거나 다발성 용종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의 소장 이동엽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건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건강해야 좀 여행도 가고. 아, 그럼요. 그럼요.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하는 거니까요. 요즘 그 직항 항공편만 5편 이상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라오스인데요. 다양한 문화와 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서 라오스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이곳 라오스 시엔쿠항으로 전정희 작가가 만난 사람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라오스. 그곳에 가면 색다른 문화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여유로움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한바구음을 지어주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추억을 선물하죠. 와, 지금 막 연기가 나는데 근데 옛날 저 어릴 적 그 시골 부엌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옛 방식 그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미스터리한 유적들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나라 라오스로 떠나볼까요? 인천공항에서 5시간 정도를 날아가 도착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앙.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시엔쿠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와, 드디어 시엔쿠항에 도착했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시엔쿠항은 해발 10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라오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푸비아산이 위치해 있는데요. 푸비아산 주변으로 아주 험난하고 웅장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는 몽족, 그리고 타이푸안, 타이담, 타이댕 같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시엔쿠항의 주도 폰사와는 라오스 전역에서 온 몽족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라오스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 것 같아요. 축제를 맞이해 젊은 몽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수백 명의 선남선녀들이 줄지어 공을 던지며 노는데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짝을 찾는 것이죠.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없던 호감도 생긴답니다. 공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눈빛도 마주하고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추수철이 모두 끝나고 새해를 맞아 열리는 몽족 축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축제를 즐기는데요. 이제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준비 중입니다. 바로 소싸움.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킨 소들이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는 어떤 소가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까요? ก็งัวผสมต่างหากผสมธรรมชาติเลยนี่งัวธรรมชาติเลย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에 축제 현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소 두 마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아무래도 올해는 이 녀석이 우승 후보인 것 같죠? 오후가 되자 햇볕이 점점 강해집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나눠주는 일행 발견. 그런데 이분 왠지 한국인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저기 한국분 맞으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라오스의 몽족 축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회사도 좀 알리고 또 홍보도 하고 한국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무료로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온 전정희 작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 분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몽족들 중에 한국 분 뵙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몽족 축제가 네. 워낙 커요, 이 나라에서는. 네. 또 몽족들이 워낙 전 세계 퍼져 있다 보니까 오늘 다 모이는 날이에요. 지금 시엔쿠항 여행을 왔거든요. 그러세요? 네. 야, 그거 쉽지 않은 여행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시행황이 궁금하대요. 또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저희 뭐 한번 같이 가주기도 하고 또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게 몽길 오셨는데 영광입니다. 이거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 몽족 축제. 신나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시엔쿠항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한없이 여유로운 시엔쿠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싶어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을 발견했는데요. 채반에 하얀 무언가를 널어두는 모습. 이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쌀국수면이었습니다. 온통 쌀국수로 지금 가득한데요. 너무 신기해요. 서바이디. 베트남과 인접해 쌀국수 문화가 발달한 라오스. 때문에 쌀국수면을 만드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요. ตัวนี้แล้วตักเดือด3 ชั่วโมงซอยแล้วกินได้ตัวแห้งกันเลยมัน2 วันถึงแห้ง 와, 지금 막 연기가 나는데 굽고 있어요, 지금. 라오스의 쌀국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퍼라고 불리는 이 쌀국수는 베트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쌀가루를 아주 묽게 반죽해서 화덕이 철판에 붓고 바가지를 이용해 얇게 펴준 다음 도구로 돌돌 말아서 채발에 잘 펴주면 끝. 쌀 반죽이라고 하는데 크림 스프? 크림처럼 부드러운 반죽을 종이장처럼 얇게 펴는 것이 포인트. 네, 한번 해봐요. 호기롭게 도전했건만 시작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얇게 펴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 찢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와, 한눈에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왕 시작한 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또 찢어지고 있나. 완성된 반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반나절에서 이틀까지 말린답니다. ได้นี่นะเอาไปดุนนี่มันเป็น 2-3 เดือนก็ได้นะเพื่อแห้งนี่นะ 특유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기계가 아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퍼 때문에 다른 쌀국수 면보다 가격도 30에서 50% 정도 비싸게 팔린다고 하네요. 열심히 면을 만들었으니 이제 맛을 봐야겠죠? 전통 퍼는 시원한 국물에 숙주와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으로 생각보다 향신료가 느껴지지 않아 담백함이 매력이랍니다. 전정희 작가도 쌀국수를 맛보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면이 쫄깃쫄깃하면서 퍼지지 않고 뭔가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특별한 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를 찾아간 곳은 골프장. 열심히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이분. 어제 몽족 축제에서 만난 김문규 씨인데요. 라오스에 온 지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뭘 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네. 우리 한국에서 프로가 한 명 와가지고 이분이 연습한다 한국 그래가지고 분이구나. 예, 우리 회사에서 좀 도와주고 이 남자분은 네. PGA 선수 출신이에요. 마침 그러시구나. 이제 같이 이제 티칭 전담하면서 저는 또 멘탈 교육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32년 동안 거주하면서 라오스 볼링과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는 김문규 씨. 이 외국 사람이 네. 어떤 다른 나라의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영광입니다. 여기가 네. 이 탑 이름이 라오스 상당히 말로 웅장한데요? 예, 라오스 말로 탑푼이에요. 네, 탑푼. 탑푼. 탓이라는 게 탑이라는 뜻이고 네. 푼이라는 거는 그 먼지라는 뜻인데 재로도 그 화장하고 남은 재 있죠. 그걸 푼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 부처님 화장하고 남은 재를 여기 같이 보관하고 있다.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네요. 예. 탑이 한 14세기경에 이 탑을 건설을 했는데 네. 부처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는 탑푼. 그 웅장함에 한번 놀라고 탑이 내뿜는 신비로운 기운에 2번 놀라게 된답니다. 지금 저 보시면은 그 부처 오른쪽 눈하고 이쪽 왼쪽 발톱이라든지 이쪽에 다 이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다 훼손된 거예요. 오래돼서 부식된 게 아니라 아니 폭탄으로 훼손된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수차례 폭격을 받았다는 이곳. 불상 곳곳엔 당시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서원들 보면 복원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곳은 왜 전혀 복원을 안 했을까? 라오스 말로는 그 유물을 머라독이라 그래요. 뭐라도.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유물을 보존한다는 취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뜻이 또 담겨 있구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엔쿠앙을 대표하는 유적지 돌항아리 평원인데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곳이랍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1500년 전부터 있었다. 또 어떤 데는 또 3500년 전부터 있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한 그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또 옛날 어머니들이 왜 독에다 물을 부어서 물창고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우물 같기도 하고. 이런 돌항아리 있는 데가 이 시앙쾅 지역에 돌항아리 있는 병원이 한 80여 군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은 한 11군데. 11군데.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은 돌항아리를 이곳에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엔쿠앙을 타깃으로 한 폭격 속에서도 이 돌항아리 평원의 신비로운 모습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곳 라오스에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쭉 살아보시니까 라오스 어떠세요? 돌항아리 같다? 그런 아까 돌항아리에 대한 미스테리. 나라 전체나 사람들이나 약간 좀 신비스러운 순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게 제 마지막 꿈이고 소망입니다. 멋있어요.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라오스의 매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꿈이라 말하는 문규 씨. 당신의 꿈을 행복한 아침이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신재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2024년 달라지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돈과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제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병원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르다고요. 네, 사실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주변의 분들 너무 많으시고 특히 저희는 이제 저희 직업이 좀 프리랜서잖아요. 네. 조영 씨나 저나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고 네. 어떤 경우는 뭐 이거 몇십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부담이 안 되시는지. 네. 이게 네. 좋은 포인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정답을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내드리는 보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것 같으냐, 요거를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퀴즈 보여주세요.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낼까입니다. 우선 A씨는 중소기업 오너 후계죠. 네. 오, 중소기업 대리 연봉 4,500만 원. 그리고 강남에 35억 아파트. 자산가네. 네,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씨는 퇴직자고요. 국민연금 월 170만 원 수령. 그리고 서울 외곽 10억 아파트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낼까가 퀴즈인데 저는 그냥 보자마자 알 것 같은데요? 당연히 왼쪽 사람이죠. 당연히 A씨 아니에요? A씨 아니에요? 누가 오너 봐도 후계자. 뭔가 가진 게 많아 보이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A씨 아니실까요? 네. 이렇게 당연한 게 정답이면 재미없죠. 정답은 퇴직자 B씨입니다. 아하. 그래요? 네. 딱 보험료를 봐도 A씨인데? 네. 딱 봐도 A씨인데 지금 B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네. 은퇴도 하셨고.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두 분한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단 큰 차이라는 건 A 씨는 직장에 다닌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 B 씨는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역 가입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인 거죠. 예,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이 건강보험자의 가입자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뭐 지역 가입자냐 직장 가입자냐 이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누가 더 많이 낸다 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네. 어렵습니다. 네, 차이를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직장 가입자다, 그쵸. 지역 가입자다. 일단 직장 가입자가 뭐냐? 이게 쉽게 생각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회사의 근로자, 혹은 그 회사의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도 직장 가입자고 또 공무원이나 교직원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이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업인 이런 분들이 지역 가입자인데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월급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그런데 그 월급에 따라서 매겨진 보험료를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고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는데 직장 가입자는 달리 100% 보험료를 내가 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 씨가 네. 회장님 자제고, 네. 그러면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네. 연봉 4,500만 원짜리 그 봉급 생활자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만 낸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월급의 7.09%가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 4,500만 원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375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7.09%를 곱하면 26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3만 4천 원 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모두 더하면은 30만 원이 되겠죠. 이 중 반은 이제 회사에서 내주니까 A 씨가 직접 내야 하는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1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B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측정이 될지.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연금이 다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에 한 1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퇴직을 하셨으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럼 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데 다만 이분이 소득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소득의 기준이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연. 예, 그러네요. 연.
근데 이분이 연- 월 17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연금소득도 그럼 종합소득에 포함을 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월 170만 원 받으시니까 곱하기 12달 하면은 2,040만 원 정도. 그렇죠. 살짝 넘네. 아주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넘는다고 해서 그 조금 넘는 부분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이제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미리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뭐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건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득 점수하고 재산 점수의 208.4원을 곱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약 21만 2,6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게 되면 24만 원이 이분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러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를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에 170만 원 받는데 내는 돈은 건강보험료만 24만 원 이렇게 내니까 다른 것도 또 낼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나마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좀 덜 부과될 거고요. 뭐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2023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어요. 작년 9월에 내년 건보료는 동결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7년 만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동결이 되긴 한 건데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일 또 정부는 지역가입자 333만 이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조금 바꾸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가 되냐? 그래서 이제 소득 중심으로 점점 개편돼 가고는 있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조금 완화해주겠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재산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금 더 많이 빼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이게 폐지되는구나. 네.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지서가 나오면 이게 사는 게 바쁘니까 그냥 가서 갖다 내는데 그렇지. 급급한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내셨을 맞아요. 텐데 뭐 그럴 리는 없거든요. 일단 건강보험료의 재산 점수는 어떻게 부과되냐 이거부터 살펴보면요. 재산에서 전부 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기준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즉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이 집이 있다면 기존에는 2억 원에서 5천만 원만 빼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는 약 11만 1,500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1억 원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한 9만 1,500원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체감하는 보험료는 대략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번 조치 효과로 건보료가 면제되는 이제 주택의 시세가 시세 기준에서 기존 1억 7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억 7천 넘으면 건보료 내야 되는데 이 3억 3천 넘어도 3억 3천만 안 넘으면 건보료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통계를 보니까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한 2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고요. 재산 금액이 적은,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원 정도까지도 건강보험료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시가 기준 2억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과표가 한 1억 원 정도 나오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에 건강보험료 한 5만 5천 원 좀 넘게 내시던 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동차에 매기던 이 보험료는 아예 그럼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 고급 자동차 아니냐. 그럼 재산이 많으신 거니까 소득도 많으시겠네요. 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는데 보통 이제 4천만 원을 넘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그로 인한 보험료가 월 3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재산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좀 줄어드셨고요. 지금까지 보유한 차량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이 약 9만 가구 정도 파악됐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차량의 건보료 부담시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1989년도에 아마 실시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무렵이었기 때문에 차 한 대 있으면 재산 좀 있네 이렇게 판단했었던 때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집에 TV나 뭐 냉장고처럼 너무 필수품처럼 지금 차가 돼 있고 어떤 집은 뭐 차가 2대인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막 부의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번 변화로 인해서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를 얼마 정도 좀 덜게 될까요? 일단 작년 기준 재산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다 내는 이제 지역가입자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7만 세대인데 둘 다 공제되는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해가 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3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023년식 중형차를 보유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재산분 5만 850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분 4만 5,220원 정도의 건보료가 각각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한 9만 원 넘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줄어드는 것도 건보료는 내가 계산해서 다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아유, 거는 다행이다. 네, 다행스럽게도 알아서 해줍니다. 아니 또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알아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좀 다행입니다. 자, 또한 이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웹툰 작가 A씨. 그동안 이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무임승차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 직장인보다 많은 소득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매년 폐업 신청서를 내고 건보료를 감액받아 왔습니다. 가수 C씨. 2020년 13억 5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 신청을 거쳐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지금까지 피해왔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맞아요. 해촉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번 게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은 줄어들 수도 있거든. 그렇죠. 코로나 때 특히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해촉증명 사유를 내면 그만큼 경감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을 쉬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해촉 증명서를 계속 내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건보를 떼는데 이 프리랜서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 소득이 반영되는 게 올해 10월, 11월 정도 가야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돈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못 벌었어요라고 하면서 해촉 증명서를 내거나 폐업 증명서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또 경감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경감이나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돈을 또 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내는 겁니다. 이런 편법들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뭐 몇 억씩 이제 회피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지역보험료의 이 조정제도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회피하려는 고소득 이 지역가입자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연소득 1억 원 이상 이 프리랜서 중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2019년에서 21년 3년간 총 6,651건에 달했다는 그런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했다는 얘기죠. 악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단이 작년 9월 말부터 이런 분들 악용 방지하고자 소득 정산 제도라는 거를 건강보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요. 네네. 이걸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소득을 일단 정산을 해본다는 거죠. 딱 느낌이. 일을 하다가 소득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감소했을 때 공단에다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깎아드릴게요. 이걸 했었는데 다음 연도 11월에 봐서 깎아드릴게요 한 시점으로부터 또다시 소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을 했거나 이렇게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감소되신 경우에는 저 보험료 좀 깎아주세요 하는 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득은 다만 이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해당이 되고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 신청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이 동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업이나 폐업에 관련된 그리고 퇴직에 관련된 증빙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조정이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모두 다 해야 되는 막 의무사항인지. 이게 다 알아서 해주면은 보험료도 좀 줄여주고 좋을 네. 텐데 신청을 해야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신청해야죠. 혹시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이 신청을 하셔야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이 준 부분이고요. 네. 재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아파트가 있다가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네. 팔았으면 이걸 증빙을 하면은 좀 줄여줍니까? 증빙을 하면 줄여주는데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부터 건강보험료가 이제는 안 되잖아요. 네. 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는 6월 1일 기준이죠. 네. 그 6월 1일 부과되는 걸 보고 공단에다 넘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까지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팔았다. 그러면 공단이 일정 기간 동안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재산의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공단에 아. 알려주시는 게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구나. 중요하네요. 네. 그렇군요. 소득 정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빨리 알아야 네.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네. 그렇죠. 이것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달라진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자식 직장에 네. 이렇게 같이 편입을 해놓으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보험이 나가니까 네네. 나는 좀 괜찮았는데 네. 이게 까다로워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됐는데 네. 이제는 그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 관련해서는 이미 2022년에 많이 이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었는데요. 2022년부터 이 기준이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당시 이 조치로 인해서 무려 27만 명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 재산 요건도 강화가 됐는데요.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이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탈락을 하셨고 어쨌든 이런 조건만 맞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님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었죠.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 친어머니, 친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렇죠. 아들, 딸, 증손녀, 증손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앞으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부터 이 네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모. 그래요? 네. 네모? 소득 요건 충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안 될 수 있으면 할머니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건이 너무 이제 완화돼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일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빠르게 제한이 될 것 같은 게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여건 따질 거 없이 지금도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이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를 검토 중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피부양자가 되려면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 요건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도 굉장히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따지니까 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전부 다 지역 가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면 뭐 세대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확 늘겠네. 그러니까요. 아, 그동안 뭐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쭉 있어 왔거든요. 작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총 5,143만 4천 명인데 그중 직장 가입자가 38.7%, 피부양자가 32.9%, 또 지역 가입자가 28.4%입니다. 뭐 지역 가입자보다 오히려 피부양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그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이 가족도 한정해가지고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죠. 개정된 피부양자 조건, 사용과 함께 좀 더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이 다음 달 퇴사 예정이라 고민이 많답니다. 남편이 퇴사하면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혹시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진 않을지 걱정이거든요. 퇴직 후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80만 원, 저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부양자를 따지는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따지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부부를 한 몸으로 보고 한 세대로 묶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오. 아, 여기 보니까 지금 220만 원이 월. 그러면 연 2천만 원 넘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은 일단 박탈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지역 가입자가 돼야 되는데 솔찬히 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살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가 10억 원이라고 하셨죠. 피부양자 조건을 심사할 때 재산 요건이 과세표준 기준인데 공시가 10억 원이면은 과표로 따졌을 때 6억 원 정도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부 각각 3억 원씩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재산 요건이 과세표준 5억 4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들은 3억 원씩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공동명의니까? 네. 공동명의니까. 3억 원, 3억 원으로? 네. 그래요? 오. 공동명의. 아, 공동명의로 그래서 공동명의 해야 되네. 그때 그거 저희 아직도 그때 공동명의가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아, 제가 지금 너무 사는 게 바빠갖고 아직 공동명의를 못했어요. 아유, 하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처음 취득하실 때 이래야지 중간에 또 바꾸면 막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세 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또 소득 요건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분들 재산 요건은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연간 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요거였잖아요. 이 소득에는 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 합산되고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공제 없이 100% 반영되고 뭐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전 기준 얼마냐 이렇게 해서 포함되고 기타 소득은 60%에서 80% 정도 업종별로 정해놓은 필요 경비를 뺀 후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런 소득을 다 합쳤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부의 소득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편분은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80만 원을 받고 계시니까 연간 합산 소득은 2,160만 원 정도. 아내분은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니까 연간 합산 소득 48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자, 부부의 소득을 각각 계산해서 자격이 부과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내는 국민연금 연간 480만 원이니까 네.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남편.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2천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내분만이라도 좀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안 돼요? 네.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를 할 때 이 부부 한 명 중 재산 요건이 안 돼가지고 상실하게 되면 이분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 분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 부부는 한 몸으로 보고 둘 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동시 탈락이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한 사람만 적용이 그렇죠. 되고. 재산은 탈락한 사람만 그러네. 피부양자에서 상실하게 되는 거고 네. 소득은 한 사람이라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둘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피부양자라는 개념 자체가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소득이 있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이제 부양을 당하면서 피부양되면서 건강보험료 면제해 주겠습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부 한 몸으로 묶어서 같이 부양할 수 있겠네요. 보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지역 가입자가 지금 되면 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걱정되네요. 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때문에 지금 탈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분 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뭐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나 이런 재산들 다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 때문에 부부 한 명만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분이 받는 소득, 이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본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는 이제 재산 때문에 상실하신 분들이고 이분처럼 소득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앞서 아내 소득 약 480만 원의 연금 소득 그리고 두 분이 갖고 있는 주택, 이 재산 다 합쳐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좀 덜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퇴직자분들이 그게 탈락이 되니까 네, 그렇죠. 지역 가입자가 돼서 보험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살짝 넘어서 네네. 지역 가입자가 돼버렸잖아요. 살짝 넘는 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살짝은. 아주 살짝인데 어떻게 조정은 안 될까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이 특히나요. 10,000원 정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런 건강보험료 한 10,000원에 대해서만 그래. 낼 필요가 아니라 탈락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소득 합산, 그렇죠. 모든 재산 합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 퇴직을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이라든가 일반 재산을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명의를 조금 바꿔두시는 게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피부양자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런 것도 구간 만들어주면 안 되나? 2천만 원에서 뭐 20만 원 초과하면 뭐 몇 퍼센트? 네. 그게 사실은 합리적이죠. 네. 세금도 이제 누진되는 것처럼 글쎄요. 피부양자 자격을 내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10,000원 초과했다 해가지고 이 연간 소득 2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또 배우자의 소득까지 연금까지 합쳐가지고 건보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의 특징이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에 닥치시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벌이가 없을 때 한 달에 몇십만 원 진짜 큰 돈이거든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 다른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 안 처해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직장을 나오시고 난 다음에 퇴사하신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에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을 선택해가지고 3년 동안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 임의 계속 가입을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딘가에 취업을 들어가 해서 있는. 그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모은 돈으로 내가 월세 소득이라도 조금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칫하다가 월세 30-4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이것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뭐 월세 소득이나 임대 소득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은퇴 이후에 사실은 세금보다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실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득세 같은 건 걱정 없으시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꽤 되니까요.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퇴직하셔가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기 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명의도 좀 조정을 해놓으시는 그런 부분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듣고 직장 어디래도 그냥 직장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내가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직장 외에 또 있어. 네. 그럼 또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이제 초과분만 내면 되거든요. 네. 이것도. 2천만 원 초과분만. 네, 초과분만. 2,0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또 내는 거니까 어딘가에 직장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날씨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꼭 필요합니다. 감기 예방 목적도 있지만 추위가 주춤한 사이 며칠간 유입된 초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도 있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짙겠습니다. 먼지가 시야를 흐리겠지만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호남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30mm가 예측됩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한데요.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날에는 불이 커질 위험도 크지만 코 속이 마르면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젖은 수건과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7도, 광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온은 내일 더 올라서요. 아침에도 영상권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도 오늘만큼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제주와 남부에는 비 소식이 잦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추우면 막 움츠러드는데 날이 좀 풀린다 하면 또 미세먼지 오고. 맞습니다. 어제도 날이 좀 그래도 좀 풀렸다 했더니 공기질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는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